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그 유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5일의 공포라는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신 그 플렉스라는 에너지 전문 신문 매체인 이종헌 그 서울특파원 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SK 연구 리서치 센터의 손지우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원인이 저유가죠.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뭐 안 팔리고 또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 복지 문제에 이제 펑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그 저유가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고유가 시대가 오면서 그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흥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고유가 시대가 지속이 될 것이다. 혹자는 뭐 200달러를 외치기도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브라질 같은 국가는 그 유전을 담보로 걸어가지고 그 레버리지 즉 부채를 상당히 많이 땡겼습니다. 그걸 또 이제 복지로 지출하는. 그렇죠. 그게 지금 도구로 돌아오면서 지금 사실 브라질이 1번 타자 이런 식으로 떠졌는데 앞으로 또 후속적으로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또 보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안전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중동이라고 다 중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제일 잘 아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의 저유가 상황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플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 단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이제 사우디하고 UAE나 이제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쪽이 괜찮지만 뭐 그 외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또 위험에 빠져 있는 국가들도 또 덜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한 10년 전인가 어떤 특집이 그 저유가 시대의 종언 뭐 The End of Cheap Oil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유가가 자꾸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게 내려갔는데요. 왜 내려간 겁니까? 예, 물론 책에서 상수하고 계신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책 제목이 좀 오히려 공포, 또 책 표지도 조금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두렵다, 너무 좀 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또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브라질 사태, 거기는 이제 페트로브라질이라 그 페트로브라스라는 그런 국영 석유 회사가 지금 손영군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고유가 시절에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돈을 많이 들여야지 그 단가가 높은 그런 유전을 그에다가 몰빵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워진 것이고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 수요가 이렇게 계속 뭐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급 분야 특히 우리가 그 이렇게 알고 있는 셰일가스 2005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고 201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켓 셰어를 이제 들어오고 되고 또 기본적으로도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그 마켓 셰어를 결국 마켓 셰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마켓 셰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계속 정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펌핑 오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떻게든 이제 그 감산을 해서 감산을 한 적도 별로 없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유가가 높게 책정됐지만은 2014년 셰일가스가 본격화되고 이제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2014년 이후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한 거죠. 그 주로 셰일가스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조력 발전이라든가 뭐 풍력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원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한가요? 아니면 다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이제 이종원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화두는 당연히 미국의 쉐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급적인 확대 요소 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적인 부분도 존재하죠. 책에 담겨 있지만 이제
포스트 페트롤리움 에이지, 탈석유 시대라는 그림인데 뭐 많은 신재생 에너지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지만 지금 가스도 굉장히 빠르게 또 출퇴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저유가 시대를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 교과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손 이 책에서 이게 상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게 그게 안 먹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영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에너지 전문가고 저도 에너지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기자로서 만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가 이제 14년 초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70달러가 뭐 바닥이다. 또는 뭐 혹자는 금방 반등할 것이다. 또 뭐 100달러, 150달러, 뭐 200달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좀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나? 그러니까 서플라이 앤 디맨드. 그 수요 공급.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석유라는 상품 자체가 다른 거랑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석유라는 상품은 수요는 뭐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급이라는 부분은 결국 공급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그 마음은 상당히 좀 이제 다른들 변수들, 정치적 변수나 외교적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석유 시장을 볼 때 놓치는 부분이 그냥 그 공급하는 공급자의 마음을 놓치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물량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 공급과 수요만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은 뭐 약간 좀 길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잘 맞추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석유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석유 시장에서는 이게 그 공급과 수요만 집중해서는 롱텀으로서의 가격 결정하기가 굉장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석유 시장의 본질인 누가 어떤 사람이 석유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어떤 포션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굉장히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책에서 저희들 잘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장기적으로 공급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석유나 이제 셰일가스의 매장량일 것 같은데요. 대체적인 파악은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있고 뭐 또 이게 언제 완전히 고갈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거 자체는 항상 나와요. 뭐 이전에 이제 19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그 허버트 킹의 오일 피크 이런 데 있었죠. 뭐 앞으로 30년이면 전 세계 석유가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흔히 가체 매장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현재 원유 소비량을 기준으로 지금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몇 년을 쓸 수 있냐. 이거는 거의 매년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70년도에 가체 매장량이 30년 남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현재 가체 매장량이 80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이 필요로 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요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쉐일 가스 혹은 트루크메이슨의 새로운 가스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장량이 얼마 남았다라는 게 지금 중요하기보다는 결국 인간이 필요하다면은 끊임없이 계속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기술의 진보 그런 건데. 사실 기술이라는 측면이 석유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응용되고 해서 하는데 좀 제일 앞서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쉐일 가스라는 것이 쉐일층의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그런 지층에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라는 걸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와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니까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양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뭐 좀 쉬운 예로 기존에 우리가 뭐 유정을 개발할 때는 마치 이 컵 속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올리는 것처럼 아주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석유들은 거의 버리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수평으로 시추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 흙 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뭐 예를 들면은 생선을 그냥 과거에는 살만 발라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가시에 있는 속까지 쏙쏙 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의 진보들 때문도 굉장히 그 앞으로도 뭐 더 발견될 수도 있고 지금 손 의원께서 얘기했지만은 보존되고 있는 그 양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 유가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사이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게 맞나요? 항상 그러니까 일단 뭐 100년 주기로 아예 새로운 에너지가 완전히 대체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유가 고유가가 이제 그건 한 15년, 20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15년 주기 정도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연구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긴 한데 너무 긴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게 막 또 그렇다고 정확히 딱딱딱 15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13년, 17년 하면 평균적으로 15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석유의 사이클은 15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농산물의 사이클은 약 5년 정도거든요. 자, 그럼 왜 둘의 주기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투자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석유 사업이 연간으로 한 3,500조의 사업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농산물은 다 합치면 500조 정도.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번 투자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번 뽑게 되면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파동이 15년 단위로 되게 길게 나오는 거고요. 상대로 사이즈가 적은 농산물 사이즈는 5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은 분명히 중요한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말씀해서 수요의 100년 파동은 가장 큰 파동이 콘트라티프라고 그러죠. 80년 주기의 파동.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저유가 사이클은 몇 년 전에 시작된 거죠? 뭐 2015년을 전후로 15년. 네, 14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014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2년을 지나고 3년째 들어가는.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한 12, 3년이 저유가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 책의 수명을 앞으로도 한 10몇 년은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몇 년을 팔 수 있는 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 정작 좀 더 주의 깊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가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폭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포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저유가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을 갈지 3년을 지금 이제 뭐 2년 반, 2년 3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할 건지 아니면은 뭐 15년, 20년 갈 건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까 초반에 이제 그 브라질 그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책 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돈도 한 7조가 묶여 있고 뭐 그러면은 브라질이 뭐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또 이제 또 어떤 저유가로 인한 그런 사태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럼 굉장한 위기가 올 텐데요. 그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죠. 언제나 한 어떤 경제 요인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굉장히 큰 연결고리에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로버트 슐러 교수 얘기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변이감을 발생하면 이게 네거티브로 주파를 빠르게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지금 브라질 해와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위험 단계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우리나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 연관이 될 수 있고 뭔가 좀 전 세계 경기를 다운턴으로 만드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브라질뿐만이 아니고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기업들, 국가들까지 전부 다 걸려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중요한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브라질이냐 저유가 상태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바로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있고 거기에 국영 석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즉 그 나라가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액수, 거기에 국영기업이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고유가세에서 저유가로 떨어질 때는 당연히 그만큼 더 위험하겠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페트로브라스라는 그런 국영회사가 덩치가 너무 컸고 그 페트로브라스의 그 기업의 경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브라질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 브라질 전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연쇄 효과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렇게 그 같은 그 주변 나라들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뭐 다른 나라들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전체 그 규모에 비해서 에너지를 팔아서 하는 국영 기업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유가 시기가 지속된다면은 그런 나라들도 점차 어려워질 테고 그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기 댓글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사업 패러다임이 미국발 셰일 가스로 바뀌고 있어서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는 이 코멘트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고유가 사이클로 갑니까? 아니면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유가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12, 13년이 아니라 막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이게 영원히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은 뭐 야만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 석유도 이제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안 필요하면 이제 안 쓰게 되는 건데 다만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석탄에서 석유 수지로 넘어올 때는 석탄이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였습니다. 불완전 연소도 많이 되고 효율도 안 좋아서 가격만 맞는다면은 석유로 바꿔야 될 이유가 충분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석유에서 지금 가스로 많은 대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석유랑 가스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가장 큰 거는 가격 차이. 석유가 이제 $40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가스 가격이 여전히 15에서 $20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가스를 위탈하고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이 순간이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석유가스의 가격이 들러붙었다. 이거는 그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뭐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석유는 영원히 소멸된다. 이것까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유가에 주목을 하고 다만 제가 보는 이후에 그림은 사이클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또 10년이 지났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뭐 지금 뭐 신문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지만은 뭐 전기차, 스마트카 이런 대한 부분들 그동안 석유를 많이 썼던 그런 그 형태의 산업이 지금 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마 뭐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10여 년, 20년, 몇십 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거리를 뭐 뒤덮을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그것이 석유 소비를 뭐 엄청나게 줄이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그런 석유 소비를 석유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발전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개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은 석유를 어떻게 하면 덜 쓰고 이 에너지를 이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니까 석유가 과거처럼 그렇게 뭐 중국이 옛날에 그 수요 샤크를 일으켰듯이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책에서 말하는 공포라는 거는 이 국가 차원, 이제 기업 차원, 기업 내지는 이제 산업 차원이 있고 개인 차원이 있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그 공포는 결국에는 그 석유, 화학, 뭐 산업의 위기가 온다. 그게 핵심입니까? 글쎄요, 단순히 저희가 그거로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게 국가의 경제는 기업의 경제랑 연관이 되고 기업의 경제는 또 개인의 경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석유 기업의 누군가가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직업을 잃게 되면 그거는 개인의 손실로 연결돼요. 이건 하나의 큰 괴로 보는 게 맞는데 저희가 경고하고 싶은 건 그거죠. 유가가 빠지니까 일단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2014년, 15년도 거기서 이제 많은 연구기관이나 정부까지도 저유가는 축복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저유가만한 디플레이션이 없는 거고 이 요인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이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게 사실은 경제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유가를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저유가의 공포스러운 면을 주목해야 된다. 이제 가장 크게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그 시청자, 이독자분들은 개인 차원에서 이걸 바라볼 가능성이 큰데요. 개인에게는 이 저유가가 어떤 의미로 공포고 또 이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위협이다 그러면은 그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그 뭐 쉽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언뜻 생각하면은 내가 차를 모는데 옛날에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더니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언뜻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나왔듯이 마치 이제 지금 저유가가 우리한테 축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유가가 오고 저유가가 주는 오히려 공포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제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던 그런 주력 산업들이 지금 다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뭐 한진해운도 지금 결국 그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조선, 뭐 건설, 철강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심지어 뭐 전자나 자동차까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가족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지금 거리로 지금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자산을 처분해야 될 것이고 또 뭐 돈을 빌려야 될 것이고 그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언뜻 보면은 그냥 내 차에 그 넣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좀 늘어나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주는 이 타격이라는 것은 주유소 기름값이 떨어진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그 조선업, 해운업의 위기는 결국에는 이 저유가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뭐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유가가 빠지면서 전 세계에 이제 에너지의 디플레이션, 가격 하락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개발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발주를 안 하고 캔슬해버리고 사업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하청업체들이 조선, 기계, 건설 그런 플랜트 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장 큰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아시다시피 드릴십 또 해양 플랜트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지어서 그동안 많이 돈을 벌었고 건설사들도 중동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어서 그게 주 수입원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유를 우리가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만은 그걸 또 정제해서 또 더 많은 돈을 수출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에너지 전량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저유가가 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게끔 이 경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장치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고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국은 철강 같은 경우도 모든 상품은 거의 그 유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와 또 그 매출이 또 연관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그 어떤 저유가 시대 공포에 대비해 가지고 이 정부와 기업들이 그 대응을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직 이 책을 안 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쪽에서 먼저 기업 쪽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응 대책가 잘 안 되고 있죠.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 자체가 이제 그 B2B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유가에 연관되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저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저유가 상황에도 관계없이 내 제품 가격을 안 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현대차도 많이 뒤에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본다면 과연 기업들이 잘 대응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간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이제 우리 정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책을 내면서 저도 그 좀 취재하면서 이제 관리들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책을 쓴다라는
했을 때 좀 반신반의 이렇게 설마 그렇게 되겠냐라고 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이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더 이렇게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저유가가 이렇게 사실은 뭐 유가가 70달러, 80달러 선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저유가가 우리한테 축복이 아닌 공포로 우리 경제를 휘몰아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 이 저유가가 오랫동안 가고 그것이 어떻게 사실은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고 가스를 수입하고 하는 것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미국 다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판 자체를 좀 잃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저유가 뭐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문제하고 기후 변화 문제하고 밀접하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따로따로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굳이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은 지금 기후의 변화가 솔직히는 기후 변화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왔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거든요. 네, 인간이 지구를 온난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물리학적으로도 참 많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분위기가 지구 온난화는 그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석유 관련된 사업들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점차 줄이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자라는 흐름으로 연관이 되고 있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기후에 대한 문제가 석유 소비를 궁극적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정부단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든 석탄 발전 줄이자, 경유차 줄이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다가 이러면 또 폭염이 되니까 에어컨 또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또 전기를 많이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또 뭐 석탄 이야기는 또 금방 좀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지금 뭐 앞으로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스마트카 이야기가 나오고 하겠지만 결국은 뭐 전기차가 가동되면 좋은데 그러면 그 전기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전기의 40%는 석탄, 30%는 원자력. 석탄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원자력은 후쿠시마에서 봤지만은 한 번의 사고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 그 70%를 지금 시점에서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전기차를 쓰고 에어컨을 돌리는 것이 과연 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렇게 되느냐. 이게 마침 이 저유가 국면에 또 이제는 어쩌면은 좀 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고 지금이야말로 이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좀 석탄 발전 또 기름을 써서 하는 발전을 좀 줄이고 가스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좀 정부나 국가적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게 다 됐는데요. 이제 5일의 공포 2탄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